반갑습니다. 저희 광나일보 6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오늘이 11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준하 국제환경연구소장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 올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화학공학 학사를 취득하시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네요. 경력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정교수,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소장, 그리고 국가미래과학기술포럼 위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회원, 그리고 대한환경공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네요. 저서로는 기후변화,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환경통계 및 데이터 분석의 한글판과 영문판이 저서가 있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강의를 해주실 김준하 국제환경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명 좀 줄여주세요. 앞에 조명.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 온 지 한 15년 됐고요. 주로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하고 끄지 마시고 여기만 끄시면 돼요. 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있는 지는 지금 15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맡았는데 보직자로 국제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이것은 UN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UN 안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혹시 광주과학기술원 잘 모르시는 분? 예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지금 지스트라고 합니다. 지스트라고 하고 카이스트, 지스트. 우리나라 두 번째로 생긴 과학기술원인데 잘 모르세요. 중앙조직이어가지고 과기정통 부산하고 광주광역시하고는 소속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택시를 딱 탔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처럼 보여서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님한테 과학기술원 가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거기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여기가 한 7, 80번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0번이 넘으면서부터 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 내용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담지를 못해서 그냥 PDF 파일을 드린 거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른 PDF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릴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여러분이 이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부터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꼰대십니까? 아이유 꼰대. 꼰대다. 다 꼰대예요, 여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꼰대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시는 건 100%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십시오.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조금씩은 변화의 느낌은 오지만 어느 정도 변할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라 함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지금 그러고 계시죠? 야, 내가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하시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하시지만 직장 부하 직원한테도 그렇게 하시죠. 그걸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꼰대를 탈피하셔야 수평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짓을 꼰대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뭐가 딱 떠오른다. 이 그림을 보면. 네? 딱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야 꼰대가 아니라니까. 드론 맞습니다. 드론. 이 그림은 1900년도에 장 마르크 코트라고 하는 화가가 N1 2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2000년의 시대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드론을 상상하고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재밌는 그림을 구글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30개, 40개 나오는데 현재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제가 가져왔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네, 집에 한 대씩 있으시죠? 로봇 청소기. 옛날에는 로봇 청소기가 집 나가면 못 들어왔죠?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시 턱도 넘어서 다시 돌아가고, 여기 마찬가지로 2000년의 세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0년 전에 예측하고 상상했던 것들이 100년 만에 기술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은 30년 안에 상상하는 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 하나를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사는 시대, 2030년의 시대는 세 가지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 신기후 시대. 기후변화도 느껴지시죠? 참고로 제가 지스트의 기후변화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이거 끝나시고 다들 꼭 이쪽으로 옮겨오세요. 제가 그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많이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젊은 30대에서 20대는 120세까지 삽니다. 120세는 안 와닿으시죠? 환갑 2번. 120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마음이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돼요. 70살, 80살 되면 나 그만 살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제2의 인생을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가제시보는 가제시보는 2030년. (2030년) 하면 몇 년 남았죠? 12년도 채 안 남았죠? 곧 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기술의 50%는 상용화가 됐고요. 상품화가 됐고 70%까지는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왜 시중에 안 나오느냐? 아직 팔 게 많아서. 아직 팔 게 많아서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휴대폰으로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우리 영상 보면서 통화하시잖아요. 가끔씩. 홀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팔 게 많아서 아직. 자, 30년 전에 30년 전이면 나이가 대충 젊었을 때죠. 젊으셨을 때니까 30년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 기술은 절대 안 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치신 그런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간 기계 연동, 재생에너지부터 핵융합, 냉동보존.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인간 기계 연동은 이미 올림픽에서 패럴림픽으로 나가야 되는 분이 다리에다가 의족을 찾는데 의족이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든 인간과 기계가 연동돼 있는 실제 올림픽 올 때였죠. 지난 올림픽 때. 재생에너지는 30년 전에 3% 효율이었어요. 태양의 효율, 태양 에너지의 효율을 3%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기술인데 요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죠. 효율 알고 계시는 분. 태양광 패널의 효율 현재 한 20%, 우리나라 기술로 20%, 중국 기술로 30%, 독일 기술로 40%까지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유리창도요. 태양광 패널인데 유리처럼 보이는 기술이에요. 근데 태양을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해요. 유리창이. 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가 5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낼 경우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냐면 태양이 누구 것이냐 질문에 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받은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공짜로 깔아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공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50년의 세상에는 무료화되는 의식주 생활을 꿈꾸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게 되고 결국 여러분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지금부터 노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는 준비 하셔야 되고요. 핵이식은 런던에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 아이에게 태어나는 아이는 유전병이 유전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을 제거해가지고 일반인의 핵을 엄마 아빠 정자와 함께 집어넣어서 아이를 탄생시키면 유전병이 없어집니다. 그럼 부모가 3명이죠. 그쵸? 미토콘드리아 핵, 난자 정자. 그쵸? 부모가 3명인 것을 런던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부모가 3명으로 나옵니다. 그게 핵 이식 기술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조만간 보실 거고 인공지능 보실 거고 핵융합은 아이언맨 가슴에 박혀있는 거. 그쵸? 그 가슴에 박혀있는 핵융합 기술 하나가 광주광역시 전체 전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상현실은 아실 거고 유전자 가위는 안 좋은 부분을 잘라서 정상인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 냉동보존에 2016년 11월 달에 원숭이가 깨어납니다. 7년 동안 냉동시켰다. 무슨 얘기냐면 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그 원리로 원숭이도 잠을 벌려서 재우니까 7년 만에 깨어나더라. 인간도 가능해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뇌를 잠깐 저장해 놓고 냉동 모드로 들어가서 30년 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고통이 다 해결돼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 다 해결돼 있어. 그리고 지긋지긋한 남편이나 부인도 저 세상에 가 있어. 그러면 다운로드 받고 잠깐 30년 쉬었다 오셔도 되는 세상. 인공생명체는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배웠어요. 어떻게 지구상에 유기물이 생겼을까? 생명체가 생겼을까? 이렇게 갑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지구상에 있었다. 그들이 번개를 맞아 물이 생성됐고 물 안에 있었던 질소를 통해서 유기물이 생성되는데 콜로이드 형태로 생성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이 외우기도 힘든 거,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짱뚱어처럼 걸어 나오다가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됐다. 이거잖아요. 설이에요. 설. 학설이었거든요. 코아세르베이트 설 다 무시하고 인공 생명체, 케미칼, 화학물질 그냥 3개 섞었더니 얘가 움직여요. 그리고 불어나. 그래서 인공 생명체가 그냥 화합물 3개로 만들어져요. 그런 우리 어떤 창조적인, 우리 창조론을 따라서 가는 창조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냥 3개 합쳐서 인공 생명체 만드는. 30년 전에 저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절대 안 될 기술이라고 했는데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2050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할 것 같다. 동의하시는 분? 자, 지금부터 손 들어주십시오. 네. 처음에 이 정도 들다가 마지막 하면 네, 다 들어요. 네. 6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2030년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신기후 시대인데 우리는 이걸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표준들이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한다면 꼰대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이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바뀜에 동참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이들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요즘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는 복지와 일자리와 교육. 교육은 이제 평생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생 교육원이라는 단어를 바꾸자. 평생 교육이 아니고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요. 이제까지 배웠는데 또 배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배우셔야 돼요. 평생 학습의 시대로 넘어갔고 신기후 체제에는 지금도 골머리 썩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물 부족, 식량 안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표준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이들이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많이들 들으셨죠? 많이들 듣는데 제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정의를 여러 사람이 다르게 하는데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 좋은 정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밥 박사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계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영어로 할 때는 BLUR을 씁니다. Blur, Blur the boundary. 그래서 블러링 한다고 해요. 수채화를 해서 빨강하고 파랑을 이렇게 물로 섞어가지고 경계 없애는 거였죠. 블러링 한다고 해요. 화장할 때도 이렇게 블러링 한다고 해요. 그 Blur the boundary, 경계를 블러링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사람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딸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과를 보냐 그래서 아무 과나 보내도 걔들은 결국은 똑같아져요. 대학 교육은 섞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지니까 심지어는 인문학까지도 인문학이 과학과 만나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CPS라고 해요. 간단하게 사이버 피직스 가상과 물리 세계, 현실 세계가 함께 프로덕션한 사이버 피직스 프로덕션 시스템인데 이제는 생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로봇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인간과 로봇은 협업을 해야 되는 단계, CPS 시스템으로 과도기적 단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의 주체가 바뀌는데 바뀌는 과도기적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증기기관차예요. 그렇죠? 증기기관차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간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문화가 섞이니까 사회 구조가 전환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혁명이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맥주, 독일의 맥주 각자 다 자기네 맥주가 맛있대요. 독일의 맥주는 라거, 영국의 맥주는 에일, 요즘 많이 나오는 에일. 공법이 다릅니다. 라거는 밑에서 필터로 뽑아내고 에일은 위에서 막걸리 맛 나는데 그쪽을 뽑아내는 공법이 다르고 저온이냐 고온이냐 따라 다른데 에일만 먹던 사람이 증기기관차 타고 산업 문화가 섞이는 독일에 가서 라거를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리고 맨날 흐물흐물한 소시지 먹던 영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프랑크 소시지 한번 먹었더니 맛있어. 문화가 섞입니다. 문화가 섞이면서 결국은 사회 구조가 전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전구죠.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틀은 전기입니다. 전기. 낮과 밤을 연결시킵니다. 그전에는 도시를 연결시켰는데 낮과 밤을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요. 무슨 문화가 형성됐을까요? 밤문화가 형성됩니다. 밤문화. 쑥스럽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떳떳한 단어예요. 낮에만 있었던 문화가 밤에도 생성된다. 낮과 밤이 연결된다. 낮과 밤이 연결되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변하고 전환을 통한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뭐가 생각나시죠? 컴퓨터와 인터넷은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물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연결이에요. 도시가 연결됐고 낮과 밤이 연결됐고 이번에는 국가 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너무나 재밌는 게 생뚱맞게 전혀 다른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야 애하고 제가 채팅을 하고 있어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근데 동시대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연결되니까 세계 30여 개 국가 정도가 부정부패가 공개가 되면서 그 중에 우리나라 들어갔죠. IMF를 맡게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세상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국가 간이 연결되면서 서로 비교 검토하게 되고 국가 간의 신뢰를 더 높이 쌓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연결됩니다.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겠죠. 이미 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휴대폰에 빅스비나 실이 있으면 되고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65 곱하기 2836 바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일단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칙연산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지금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더하기는 하나 더하기 두 개는 두 개고 두 개 더하기 두 개는 네 개고 이 더하기나 곱하기의 개념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내 비서가 다 해줘요. 여러분 이미 다 들고 다니는 그 비서들이 다 해줘요. 잠시 후에 재밌는 거 한번 보실 거고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면 역시 전환을 통한 혁명적인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은 다 뭐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4.0으로 간다. 뭐 미국의 슈밥은 4차 산업혁명 Revolution of Industry 4.0 뭐 이렇게 가는데 이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문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도시가 연결됐다는 것은 공간이 연결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낮과 밤이 연결됐다는 것은 시간이 연결된 겁니다. 세 번째, 국가가 연결되는 시공간이 연결됐고 이제 갈 곳은 시공간 다음이 뭐예요? 가상계입니다. 가상계. 우리 현실 세계가 시공간으로 표현이 된다면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꼰대가 된다. 꼰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과 가상이 연결이 되면서 인간계와 현실계가 가상계가 연결이라는 단어로 서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단계를 보면 연결된 후에 전환이 오고 전환을 통한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게 1, 2, 3, 4차까지 오는 산업혁명이었어요. 현실계에서 사이 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그렇죠. 인간, 시간, 공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인간이라고 하고요. 때와 때를 연결하는 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곳과 곳을 연결하는 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계에도 있겠죠. 가상계에도 있겠죠. 로봇. 오늘 여러 로봇 보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로봇. 시간은 컴퓨터상의 시간, 시뮬레이션 타임. 공간은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 공간. 그쵸? 가상계에서도 천지인이 존재합니다. 제가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의 키워드는 지금도 만들어냅니다. 4차 산업혁명 초반의 기획팀이었어요. 우리나라 대성 캠프 때. 5차 산업혁명은 이거 다음이겠죠. 초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생명. 생명을 초월하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 죽지 않아요. 결국은 현실계와 가상계가 연결이 되는 커넥트되는 커넥티드 카 들어보셨죠? 커넥티드 카가 왜 커넥티드 카인 줄 아세요? 커넥티드 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차 안에서 스마트폰처럼 그리고 그냥 말로 다 시켜 제가 방금 567 곱하기 27,350 어쩌고 하는 것처럼 이걸 다 대화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커넥티드 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기차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전환이 되고 새로운 융합기술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슈퍼 인텔리전스, 버추얼라이제이션,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초융합 상태의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협적이죠. 상당히 위협적이죠. 초지능화를 통해서 현존 단순 직업들이 없어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요. 교육, 새로운 서비스. 이제 가상화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게임이겠죠? 게임 산업. 게임 산업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가 이거 VR 끼고 있으면 살짝 의심하셔야 돼요. 성산. 이게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활발하게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사보지는 못했고 한 번 들어갔다 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게임산업, 가상화, 초연결은 인간의 교류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데 어떤 곳까지 생각을 하냐면 뇌를 다운로드 받는 자. 이 기술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뇌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기술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립자, 여러 가지 물리, 생명, 과학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종교계에서도 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가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위협적인 이 도전이 계속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내부 그대로 계시고요. 여기 중학교 2학년짜리 4명을 쫙 앉혀놓고 갤럭시 S9 새로 나온 거 뜯지도 않은 박스를 하나씩 드려요. 4명 드리고 여기 중학교 2학년 4명을 드려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승전결로 갑니다. 이렇게 박스를 뜯는다, 매뉴얼을 펼친다,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딱 2시간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뜯고 무조건 눌러요. 그리고 2시간 안에 이 기능의 90%를 다 이해해요. 여기 계신 내부는 2주가 지나도 반도 못 써. 그쵸? 대부분 그리고 귀찮죠? 네. 귀찮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학습.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교육이 아닌 평생 학습.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가치의 변화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고 하는 단계와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도 우리 부하 직원을 가르칠 때도 기승전결이 안 맞으면 짜증나. 그렇죠? 데이터가 모아져서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면 정보라고 하고 정보가 패턴을 통해서 예측된 지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가치의 상향화를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 중학교 2학년 4명은 기승전결의 단계를 밟았나요? 우리가 이런 걸 팝업 메모리라고 팝업 된다고 팝업 메모리인데 팝업 메모리는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딸이 3살 때 컴퓨터 윈도우즈 안에서 그림판 있죠.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가르쳐줬어요. 3살 때. 그래서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근데 얘가 당장 스케치북에다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울 수가 없어.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도 뭐 교수를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정말 위험한 거야. 어릴 때 컴퓨터 시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시켰죠. 그때부터. 제 친구한테 속은 거죠. 팝업 메모리라고 해요. 팝업되는 메모리들을 이제는 무한 반복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가치는 빅데이터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해가 되는 단계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해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2시간 안에 90% 기능을 다 쓰는 거고 2주를 들어도 기승전결 때문에 반도 못 써. 이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돼? 막 누르다가 아 이거 나 필요 없어. 사실 필요한데 아 이거 없어도 돼. 그냥 왜 그걸 왜 사? 새로운 휴대폰을. 그 좋은 기능 써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난 50% 쓰는 거 보면 지난번이랑 똑같은 거 써. 크게 안 달라졌어. 그쵸?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가 하나로 다 통으로 들어오고 이게 팝업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빅데이터를 또 안 믿으실까 봐. 전 세계에서 가장 구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빅데이터입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근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 2살짜리 아들이 천재인가요를 더 많이 물어봐. 이렇게. 아들이 천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편견이 들어가 있죠. 빅데이터는 딸이 더 많아. 천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인간미라고 하는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사기도 치고 그렇죠? 살짝 속아주고 이러는 인간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의 편견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빅데이터가 인정이 되면서부터는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루머를 퍼뜨리는 방식이 신문사에서 하고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신문사에서 하고 계시지만 루머를 퍼뜨리는 방식이 신문사의 주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면 진실의 전파 방식은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을 통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가 다 연결돼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무슨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루머의 전파 방식은 핵심이 없고 다 띄엄띄엄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사를 추적해 보면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를 추적해 보면 어디선가 딱 끊겨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책임자냐? 책임자가 아니에요. 루머가 전파되는 방식. 이것도 결국 빅데이터는 통찰력을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사람들의 편견을 없앨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왜? 난 좀 떼먹고 살았거든. 좀 때도 묻고 전부 다 공개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되는 순간 공개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의 정체성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교육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요. 대학교 2학년, 1학년, 고3, 고2, 고1 여기 붕 떠요. 이 5년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 시대는 붕 떠요. 뭘 해도 지금 엄마 아빠 교육으로 똑같이 기승전결하고 논리사고를 갖춰야 되는 교육으로 그게 틀에 딱 박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 아이 밑에 아이들은 교육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현재 교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 전달 중심으로 95%가 지식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놀이와 딴짓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리더십 교육은 그냥 똘똘한 애가 전교회장 한번 하면서 하는 게 리더십 교육이에요. 따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기회가 왔어요. 이제 불필요한 이 잉여 교육을 왜 잉여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제가 처음으로 쓴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잉여 교육. 저는 시험을 볼 때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는 구글을 쓰게 해줘야 돼요. 네이버도 쓰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고 갑니다.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왜? 네이버하고 구글에 없는 문제를 내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해요.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선생님이 창의적으로 바뀌면 애들도 답도 창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초중은 구글하고 네이버를 쓰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는 붕 떴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세상이 바뀌어가는 패턴에 어찌됐든 자기가 알아서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잉여교육입니다.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외우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죠? 그런 걸 왜 외우냐고. 그런 걸 왜 외우냐고. 어? 네이버에 나와요. 그냥 딱 찾으면. 그리고 뭐 몇 대 대통령이 그런 거 왜 외워? 몇 대 대통령이 뭐가 중요해? 그게 그냥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그런 걸 잉여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넘치는 잉여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잉여 교육 부분들을 이제 놀이와 딴짓, 놀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딴짓을 하게 해야 되고 리더십. 자, 우리 협업합시다. 우리 한 팀이 돼서 한번 잘 이끌어 봅시다. 이런 리더십.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너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공부 좀 그만하고 딴짓 좀 해. 이렇게 바뀝니다. 해야 돼요. 아이들이 교과서부터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수준의 교육은 잉여 교육이에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딴짓을 하게 해야 돼요. 제가 최근 기사를 하나 오늘 못 붙여놨는데 핀란드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교과목을 없애겠다. 수학, 물리, 영어, 한문, 한문 하나? 이런 것들, 사회, 역사 싹 없애겠다. 어떻게 가르치겠냐?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과목을 없애는 대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럼 2차 세계대전은 역사, 문화, 지리부터 쫙 해야죠. 2차 세계대전. 거기에 들어가는 전쟁, 과학기술, 로켓포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걔들이 이 각도를 어떻게 맞추면 날아가고 포물선을 어떻게 사인, 코사인 여기서 배우죠. 차라리 인간이 만들어냈던 역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찾게 만들어요. 아니면 자기네 인터넷을 가지고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교육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는 리더십과 놀 줄 아는 애들이 없어요. 막상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놀 줄도 모르고 리더십도 없어. 그거 언제부터 배워요? 평생 못 놀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도 놀게 해주자고. 어릴 때라도. 그래서 교육 혁신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린 기회가 왔어요.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기후변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1등의 교육은요. 저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진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와서 제 아들 딸한테는 1등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보다는 1등 안 해도 돼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내심은 1등 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1등이라는 게 왜 우리가 1등밖에 몰랐냐면 산업사회를 40년, 50년 가까이 산업중심 사회로 오다 보니 빨리 가야 돼요. 누구보다 빨리 먼저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속도가 중요한 시대를 4, 50년간 살았더니 이제 감각이 우리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먼저 하는 놈이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서울대를 먼저 갈 수 있었어요. 왜? 미리 알면 빨리 도착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시대가 나타나면서부터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에고이즘이 이제 에코이즘으로 바뀌는 속도보다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간다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 방향을 선택한 아이는 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가는 게 속도예요. 얘가 가는 게 정의야. 정의. 그래서 지금 교육뿐만이 아니고 리더십 자체도 속도 교육을 시키는 리더십은 망합니다. 오히려 방향 교육을 시켜서 협업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제가 뉴 노멀이라고 했죠. 뉴 노멀 시대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씁니다.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는데 그 가치를 저는 업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직업에서 업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직을 구한 후 업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직업은. 그래서 교수직 다음에 하는 업들은 강의, 교육, 세미나, 연구, 업. 그래서 좋은 직을 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직업이 뭐니? 이렇게 얘기할 때. 직업의 시대에서는 재밌게도 모든 사람을 다 한 줄로 세워요. 제가 71년 돼지띠입니다. 90학번인데요. 제 시대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71년생이 100만 명. 수험생이 100만 명이었어요. 수험생이. 그 100만 명을 다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워서 뛰어. 그러면 먼저 도착하는 놈이 1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꿈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가는 곳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가르쳤어요. 네가 먼저 직을 구하면 교수직, 판사직, 의사직 이런 직들을 구하면 업들이 펼쳐지니까 첫 번째 원디멘전은 무조건 직을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가르치고 과외하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다가 결국 하게 되는 게 투디멘전에 업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촉매제가 생겼습니다.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라고 하는 촉매제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는 출발선에 세우지 말고요. 출발원에 세워요. 출발원에 세우면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다른 방향을 통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직장에 있는 신입사원들까지도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다른 업을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업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업을 먼저 꿈꾸게 하고 그 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직이 나와야 돼요. 안 와닿으시죠? 제가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업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직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매일경제하고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작년 8월에 60개 듣보잡을 선정했어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쫙 듣보잡 선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단 보시면 뭐 신발 3D 프린팅 전문가, 스마트 스쿨 사업자, 빅데이터 큐레이터, 디지털 세탁기, 퀀텀 컴퓨팅, 인증 전문가, 뭐 이런 비행사, 로봇 트레이너. 디지털 세탁기는 하나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세탁기는 먼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사진 찍어놓은 거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사진 찍어놓은 거 계속 휴대폰에만 넣고 가끔 다운로드 받고 또 지우고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보고서 쓰는 때가 오면 보고서 제일 끝자락에 최종 딱 해놓고 옆에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이거 진짜 아니면 나 그만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그 파일들 다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디지털 세탁기. 이것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이런 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업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직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만들어내는 방향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빅데이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전기차만 생각하시죠? 자, 전기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과학 상자 같은 거 돌려보시면 모터하고 바퀴 있으면 굴러가죠. 작은 전동차 같은 거 만들어서 굴려보셨죠. RC카드 해보셨죠. 리모트 컨트롤하는 RC카드 해보셨죠. 거기에 딱 필요한 게 바퀴하고 모터, 배터리예요. 세 개만 있으면 전기차의 구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로 만들어져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안 맞아서 흔들릴 거예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들 얘네들이 다 이미지로 빅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턴을 할 때 속도를 줄이는 것도 빅데이터, 차종이고 다 빅데이터, 라이트 자체도 다 빅데이터로 들어가고 경사, 굴곡 이제 보고 계시는 이런 경사나 이런 거 전부 빅데이터로 들어가요. 차선도 빅데이터고 옆에 있는 차의 속도도 빅데이터로 들어가요. 깜빡이로 들어갈 때 옆차의 속도를 보고 앞에 무슨 차들이 있다, 어떤 차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세트로 통으로 들어가요. 통으로.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자체가 로봇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로봇이에요. 결국은 스타벅스를 찾아간다 이런 겁니다. 저기랑 여기랑 잘 안 맞아서 제가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강의하고 왔는데 아침에는 안 깨진 거거든요. 깨진 건 아마 제 때문에 깨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랑 똑같은 게 롯데마트에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빅데이터가 롯데마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아마존 고라고 하는 오프라인 마켓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써야 되는데.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이렇게 앱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집어서 다시 나오고 될 것 같아요.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올출 카트.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 got 자율주행 everything you 자동차에 want, 들어간 기술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고요. 이 아마존고는 작년 11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원래는 작년 초에 오픈을 하려다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자, 롯데마트 규모의 직원이 4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400명. 자, 여기는 몇 명이 있으면 될까요? 딱 숫자 던지세요. 몇 명? 4명. 맞습니다. 4명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의 직업이 없어졌어요? 99%. 4명이. 400명, 396명이 없어요. 그쵸? 위협적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다음 것도 보실게요.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으로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로봇이 탈인간화되는, 초인간화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까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실수다. 균형을 못 잡죠. 우리 체조 선수들 같죠. 하나 더 인간답죠? 로봇의 탈인간화, 초인간화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게 무서운 동시에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에요. 빅데이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서 무인 자동차에 들어간 클라우드 학습, 협력형 반려로봇 로봇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 로봇이 탄생하는 시점인데, 자, 우리가 애완견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반려 로봇을 드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할까요? 애완견? 애완견은 정보를 공유 못해요. 얘는 멈췄어 또. 소피아가 눈을 뜨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거 소피아인데 얼마 전에 박영선 씨하고 정치쇼 한번 해서 로봇. 여기 보면은 반려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는 본인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애완견보다는 아마 반려 로봇을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 상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로봇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뭐냐면 세금을 냅니다. 나중에 로봇세라는 걸 걷게 되는데 세금을 냅니다. 로봇세.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로봇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옴니버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 영화가 종교 로봇이에요. 스님 로봇인데 우리 뭐 법륜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의 팔로워들이 이 스님 로봇으로 옮겨가요. 왜? 설법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인간 스님들이 가지면 안 되는 질투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로봇 스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 스님이 팔로워들이 100만 명이 다 옮겨갔는데 로봇 스님이 스스로 전원을 뽑아요. 열반하셨습니다. 열반. 이게 영화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 2008년에만 우리나라 영화예요. 그런데 반려로봇, 협력형 로봇 다 나오죠. 지금도 있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비서인데 여러분 지금 빅스비 하고 지금 아이폰 8 새로 나온 거 빨간 거 있죠. 아이폰 8 새로 나온 거하고 빅스비 나온 삼성 갤럭시 S9 이후로부터는 빅스비를 훈련시키면 훈련시킬수록 얘네가 딥러닝 구조로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의 목소리에 더 친근해지고 주인의 감정도 읽어요. 레벨이 계속 레벨업되면. 그 중에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인공지능 비서한테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야, 나 뭐 12시 넘어서 머리 감고 싶어. 이름은 린다야. 주인이 린다인데 빅스비라고 칩시다. 빅스비 나 12시 넘어서 머리 감고 싶어. 미용실 예약 좀 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합니다. 자연어를 인식하고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딥러닝 구조로 맥락을 파악해요.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맥락을 이해해요. 이 사람이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you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리사의 스케줄을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이라고 치면 휴대폰 스케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1시부터는 미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머리를 감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시간이 없는 10시로 땡겨요. 자기 스스로. 네, 이런 기능까지 현재 가능합니다. 현재. 결국 인공지능 엔진과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빅스비, 시리,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은 이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인간은 편하면 다 합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바뀌어왔고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가 수익 창출의 기본 모델인데 문화와 연결된 빅데이터, 에너지, SNS, 보안, 의료 전부 연결이 됩니다. 오프라인 마켓같이. 그러면 인간이 갈 곳은 별로 없어요.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8시간 근무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를 4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나머지 4시간 뭐 할 거예요? 놀아야죠. 그렇죠. 다 따라오고 있어 이제. 노는 세상이 되는데 노는 세상. 자,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일 다음 주에 싱가포르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를 계속 클릭 하다 보니까 싼 걸 못 찾아. 조금만 더 쌌으면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바쁜 일 있어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네이버를 딱 켰더니 오른쪽에 배너가 하나 떠 있는데
싱가포르 최저가, 특별 할인 이렇게 떠요. 그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화면을 제가 켜놓으라 그러고 이 친구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한 명한테. 너는 제주도 싼 가격을 가는 걸 찾아. 네이버에서 계속 찾다가 이 친구는 그냥 공부하는 것만 찾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네이버 화면을 열었더니 배너가 달라요. 여기는 저가 항공 배너가 떴고 여기는 자기가 공부하는 책 배너가 떴어요.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쏴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맞춤형 쏴주는 거는. 그게 SNS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또 안 믿으실까봐 2015년은 우리에게 알파고 충격의 해였어요. 그렇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려. 근데 한 번 져주죠. 인간이. 한 번은 져준 거예요, 그거. 그리고 알파고가 안 나오죠, 지금. 왜냐면 이세돌이 9단이에요. 9단을 이겼어요. 바둑에 10단이 있나요? 바둑에 10단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신. 알파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반의 경지로 갔죠. 지금 10단이 아닌 신의 경지죠. 근데 그때까지 이미 많은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쇼 한 번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어요. 알파고 쇼. 알파고랑 비슷한 쇼가 이 로봇 미술가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쇼였는데 이건 뭐냐면 렘브란트의 250점 작품 중에 200점을 계속 훈련시켜요. 각도, 뭐 미간의 각도, 색깔, 터치 방식, 3D 스캐너로 읽어가지고 3D 프린팅까지 도입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은 작품 50점 중에 이 남자를 그려라 라고 합니다. 40대 남자의 인풋으로 40대 남자 모자를 쓰고 코스염 나고 쇼를 부른 사람을 그려라 라고 말로만 했는데 똑같이 그려요. 이 쇼를 거의 동시에 했어요. 저희 알파고 쇼처럼. 글로벌 박물관인가 대형 박물관에서 했는데 전문가들이 못 맞춰요. 뭐가 진짜인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로봇 렘브란트가 여러분을 그려요. 현장에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내 얼굴이 렘브란트 풍으로 그려지는 거죠. 5만 원이면 삽니다. 그렇죠? 5만 원.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넥스트라는 단어. 넥스트 렘브란트. 더 넥스트 렘브란트. 저 동영상 찾아보시면 참 재밌게 나와요. 유튜브. 이게 다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헌정보학과 아시는 분. 문헌정보학과를 아시는 분은 꼰대죠. 없는 과야. 지금은 없어. 왜? 로봇 사서가 다 해 이제. 그쵸? 3분이면 찾고 3분이면 반납합니다. 로봇 약사. 여기 혹시 약사님 계세요? 집안에 약사님 계시면 사과하고 들어갑니다. 사과 드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처방전 받고 왜 약국을 가요? 안 이상하세요? 처방전 있으면 그 병원에 있는 약들 다 인벤토리 구축해서 자판기 만들어 놓고 처방전 받은 다음에 가서 내 비밀번호 누르면 약 받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약국 가서 꼭 그 인간 약사가 이렇게 뽑아줘. 인벤토리에서 저기 약방 같은 데 이렇게 뽑아갖고 넣어서 봉투에 싸서 줘요. 그쵸? 안 이상하세요? 그 아저씨가 어저께 술 진짜 맞고 잘못 찾으면 어떡해? 그냥 먹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사람 참 우습게 만들어요. 이 로봇 약사는 이미 파퓰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약대를 가도 약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제약회사를 들어가요. 제약회사를. 작곡가는 1년에 2곡을 유튜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2곡을 만듭니다.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때. 꿀리따라고 하는 작곡가고 펀드 매니저는 이미 2013년부터 캔쇼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캔쇼 사이드에서 BBC하고 CNN의 아침에 20초 동안 유망주를 가르쳐줍니다. 인간 펀드 매니저보다 60%의 수익을 더 줘요. 잘하는 펀드 매니저보다. 인간한테 가겠습니까? 캔쇼한테 가겠습니까? 내 돈인데. 그렇죠? 변호사. 라스는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텍스트로만 타이핑 쳐서 대화 형식이었는데
우리 카톡하는 것처럼 카톡처럼 이거였는데 이제 말로 합니다. 케이스가 영어로 케이스 그러면 소송이죠. 케이스 소송권이 있는데 케이스 분석을 할 때 케이스의 한 건당 판례 분석을 얘가 잘하겠어요? 인간이 잘하겠어요? 판례. 전 세계는 판례를 다 찾아요. 우리는 인간 판례 분석과 잘하시는 분 한 20개 찾아오면 이거 3만 개씩 찾아요. 3만 개. 그때부터 줄여 나가는 거야. 계속 키워드로 나한테 딱 맞춰서. 변호사 집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로봇이 약사, 변호사, 예술가마저도 인공지능 로봇이 빅데이터 로봇이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언제냐? 언제로 보세요, 변호사님? 2050년 넘어온 거야 지금? 2045년으로 봅니다. 싱귤러리티 포인트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90% 이상의 직업을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204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미래학자들이 보고서를 더 빨리빨리 쓰고 있어요. 예전에 10년에 한 번씩 쓰는 보고서를 이제 5년에 한 번씩 쓰면서 2040년 안짝으로 올 것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듣보잡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자, 20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직도 남은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여기는 반드시 100세 시대고 뇌만 살아있으면 다 바꿔 낄 수 있어요. 다리는 삼성이 잘 만들어. 간은 저기 종근당이 잘 만들고 간 때문이니까 간은. 그리고 저기 그 뇌만 살아있으면 팔은 LG 거. 뭐 다 갈아 끼워요. 다 갈아 끼울 수 있어요.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은 이미 남성들은 여성은 87세, 남성 82세.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안 느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매년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망자의 나이가 70, 60 뭐 이랬잖아요. 지금 첫 번째 여러분이 달라진 패턴이 뭐냐면 장례식장을 잘 안 가요. 그쵸? 한번 보세요. 연말정산할 때 보세요. 장례식장에 내가 얼마를 냈는지.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제가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을 하고 있는 그룹에 있는데 미래학을 하면서 정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매년 상가집에 내가 얼마를 썼나. 근데 7년 전까지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세 분 돌아가셨다 30만 원 썼다 이게 비슷한데 최근 들어서는 안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연히 가게 된 장례식장은 망자의 나이가 80, 90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100세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령 사회가 아니고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 사회, 고령 사회. 구글 벤처스의 빌 마리스한테 묻습니다. 인간이 5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하냐? 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매년 2조 원 가까이의 생명 연장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병명들을 거의 다 없앨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500살은요. 단군의 나이보다 100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400년을 수도하다 내려와서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죠. 이 정도 봤으면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은 누가 해요? 프로덕션이 CPS라고 했죠. 사이버, 피직스, 프로덕션 시스템이 바뀌죠. 로봇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일자리를 뺏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지고 돈을 주겠다. 그럼 놀아야지. 그 노는 것의 대부분이 thinking, 사유여야 합니다. 창의적이어야 돼요. 로봇이 할 수 없는 겁니다. 100세 시대 생명의학의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바로 아세요. Wow,
almost at home. Yeah. How do I vote, John? Wait.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느낌이 오시죠?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아이한테 VR 기술과 뇌신경과 망막 보조 기술을 연결시켜서 세상을 보게 해요. 첫 번째 엄마를 보고 해요. 아빠를 보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그 타임스퀘어에 걸어다니면서 엘모 있죠. 동화책에 나오는 엘모라고 하는 그 괴물 엘모를 보면서 와 엄마가 설명해 준 거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애가. 자 눈은 어디 상품이 제일 좋을까요? 눈도 바꿔 끼면 돼요. 네. 요즘 뭐 라섹 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안과 의사님 계십니까? 네. 개발을 하실 겁니다. 이분은 지붕에서 떨어져서 몰핀을 맞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몰핀을 맞아서 마약 중독인데 이분이 VR 차세대 진통제로 가상현실이 뜬다. VR 이거 작년 9월에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치료법입니다. 마약도 이게 환각작용이잖아요. 똑같은 게 가상현실에서 VR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끊어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지금 그동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여기 딱 6월 1일 따끈따끈하죠? 네. 로봇에게 촉감을 입힙니다. 로봇이 느껴. 바퀴벌레 다리 하나를 떼어가지고요. 바퀴벌레 다리를 느낄 수 있게 바꾼 다음에 그 바퀴벌레한테 A, B, C, D, E 알파벳을 찾으라고 하는 실험을 했어요. 찾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 다리를 하나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도 제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의수나 의족의 감각을 느끼는 인공 피부를 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꿔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끼면 충분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더 인간답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의사는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세상 이러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AI 로봇의 의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습니다. 중국 기술기업 바이플라이테크와 청와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AI 로봇 샤오이는 지난 8월 의사 자격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달초 합격자 발표에서 샤오이가 받은 점수는 합격선인 360점을 훌쩍 넘은 456점이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샤오이는 600점 만점에 100점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건의 의학 사조과 200만 건의 의료 기록, 40만 건의 기사 등을 통해 강제한율로 주식을 습득, 결국 삼수였어요. 삼수. 의대 가려고 삼수들 많이 하죠. 로봇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150점, 두 번째 250점, 세 번째 360점. 그래서 A로 통과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합니다. 무슨 과에서 근무할까요? 비슷합니다. 판독, 응급실. 응급실에 첫 번째 의사의 처방이 잘못될 경우 지적하는 역할을 하고 레이저 판독, 영상 이미지 판독 이쪽에 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는 이제 내 코는 내가 집에서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코는 내가 집에서 만들어가고 내 뭐 어디 바꾸고 싶은 데 있으면 자기가 다 3D 프린팅으로 패션 소매업부터 요리사, 요리 로봇 나온 거 아시죠? 요리 로봇이 레시피만 정확하면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정확하게 양 재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세 번째가 신기후 시대입니다. 다들 받아들이시겠지만 신기후 시대의 어마어마한 사건은 바로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여기 페리스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2015년 12월인데 최근에 어그리먼트 중에 가장 센 어그리먼트가 뭘까요? 센토사 어그리먼트라고 해요. 예, 영어로 센토사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북미 합의. 예, 센토사 어그리먼트라고 해요. 가장 세죠. 지구 역사상 냉전 체제의 종식이라고 하는 왜 이리 같은 데가? 네, 신기후 체제에서 195개국이 합의를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센토사 어그리먼트 전에 가장
전 세계로 흔들어놨던 어그리먼트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 여기 저녁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식사를 하겠다 그랬을 때 미역국, 된장국 아니면 짜장면, 짬뽕 이렇게 했을 때 손들라 그러면 합의를 못 봐요. 그쵸? 여기 합의 못 봐요. 근데 195개국이 각 국가가 어젠다가 10,000개씩이 되는데 국가의 어젠다 10,000개씩 되는 195개국이 합의를 봐요. 다 똑같이 기후변화에. 그래서 기후변화는 세상을 바꿔가는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이 끌고 간다면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환경 이슈에 지구는 죽고 있다. 이런 이슈로 가져가는 이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시스템은 인간이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만들어가는 시스템들입니다. 거기에 기술 이전, 재정, 민간 채권까지 연간 100조씩이 풀리고 100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궁금하시면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등록하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1.5배의 온실가스가 늘어났고 표면 온도는 1도가 올라가고 북극해는 해수면이 20cm가 북극의 얼음과 남극의 얼음 차이가 아세요? 북극은 얼음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북극이 먼저 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인데 남극 녹는 얘기 안 하냐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기후변화 북극은 얼음에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먼저 녹아요. 남극은 얼음이 땅 위에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설빙이라고 해요. 설빙 팥빙수만 떠 있는 얼음이라고 해서 북극해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20cm가 녹으면서. 그리고 사막화 20%가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향후 50년간 6분의 1의 생물종 감소는 나타날 것이다. 6명 중에 한 분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받는 분 계시죠?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가 덥다든가 더워서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분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말이 아닌 abnormal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정상적이라고 해왔는데 이제까지 이상기후라고 해서 이상기후. 근데 가뭄, 홍수, 폭설은 이제 더 이상 not anymore abnormal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비정상이 아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면 정부가 책임져요. 정부가 정책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후를 대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도 심각한 사회 변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질문. 마지막 질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50년에 변한다. 손 들어주세요. 이제는 변할 것이다. 네, 변할 것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꼰대를 탈피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후 식량 안전 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노동가치 시장이 변할 것이다.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인데 이게 두 번 누릅니까? 두 번 누르니까 되네. 한 번 누르면 하이라이트고 두 번 누르면 돋보기가 되네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노동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200년을 버텼는데 안타깝게도 200년 후까지는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로봇의 노동가치화. 그래서 가치의 시장이 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는 고령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과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령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애를 안 낳게 되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로봇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는 방향이에요. 애를 낳아야죠.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기본소득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소득. 뭐냐면 인간권을 보장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받아야 되는 살아있어져서 고맙다라는 권리로 주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다면 4인 가정이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살아있어져서 고맙다라는 기본소득은 600만 원 정부에서 줍니다. 우리나라도 시도를 하려고 했죠. 지금 이재명 시장 쪽이 좀 건드려보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으로 세금 관리를 잘해서 1인당 인간권한테 줄 수 있는 현재 가능한 돈은 30만 원.
독일이 150만 원이 가능하고요. 스웨덴, 스위스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게 청년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이에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인간이기에 고맙다. 기본소득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2050년에는 이제 무료화되는 의식주가 무료화되고, 왜냐하면 그래핀 같은 신소재가 상용화되고 에너지가 공짜가 된다면, 에너지가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학자로서 꿈꾸는 세상, 에너지를 공짜로 만들자. 그러면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화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넘어서는 그 시대에 결국 정규직이 노예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정규직. 그리고 우리는 재미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의회와 정부의 기능은 축소가 되겠죠.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전 세계 1일 생활권. 여기 재밌는 것은 1인 기업의 유행가 3, 4개국의 국적을 보유하는데 어떻게 보유할까요? 홀로그램. 그리고 홀로그램이 느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제도는 소멸. 홀로그램이 느끼면 제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3명인데 한국, 미국, 일본 여자친구 3명. 우리 원우님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3명인데 왜 결혼을 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적이 3, 4개고 홀로그램이 느껴.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도 결혼을 안 하면 바람 피는 게 아니잖아. 그 나라잖아. 그 나라에서. 그렇죠? 그게 평균 연령 150세 시대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2050년은 평균 연령이 150세. 그리고 말과 글의 커뮤니케이션이 종발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모티콘 쓰시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휴대폰으로 딱 나와. 이렇게. 쉬리가, 우리 빅3가 너무 잘 알아서 짜장면을 이렇게 홀로그램을 띄워. 그러면 저 변호사님이 OK를 띄워. 오케이. 짜장면 먹읍시다. 이렇게 말 안 해. 그냥 가.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주 식민지 화성으로 갑시다. 화성으로 가는 양자 컴퓨팅 화성 식민지 개척. 이게 2050년의 세상이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2055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4차 산업혁명, 100세 기후변화, 뉴노멀, 포스트 휴먼, 거기 다 돼 있어요. 그게 키워드예요. 오늘 포스트 휴먼 업직의 시대.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필요로 할 것인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유, 띵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 융합, 소통. 이게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 스스로도 변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딱 옆 사람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손을 잡고 제가 3초간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잡고 자 3초간 느끼세요. 하나, 둘, 셋. 놔도 돼요 이제. 느끼려니까 계속 느끼고 있어.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뭐냐면 창의성이란 just connecting things. 그냥 연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느꼈던 그 감정 있죠? 설레이기도 하고 안 설레요? 설레이기도 하고 땀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 느낌. 근데 이렇게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런 연결. 억지로 시켜야 하잖아요. 그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 잡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감정을 창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창의는 다 다릅니다. 느낌이 같았어요? 다 다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창의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창의란 그저 연결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의 연결과 융합이 자기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커넥티드 되는 게 바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연결 모델이며 빅데이터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 연결 사회, Intelligence Connected Society가 조만간 도래를 하고 광주가 연결이 되고 서울이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걸어가면서 다 알아차리는 IoT, 사물 인터넷 등등이 연결됩니다. 지능 연결 사회의 기본적인 틀은 스마트 환경 관리, 스마트 의료, 안보 네트워크, 정보 안보, 환경 소재, 그리고 기반 플랫폼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등이 지능 연결 사회의 기본입니다. 결국은 창의가 연결되고 소통이 연결되고 융합이 연결되는 창의, 융합, 소통만이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지금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 노력인데요. 창의는 남을 긍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될 거라고 긍정하는 습관. 연결을 안 합니다. 사람은 옆 사람 손 안 잡는 것처럼 내가 내 사업 영역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분야에서 뭐 잘 나가는 교수고, 내가 내 분야에 잘 나가는 의사고 하면 옆 사람 손을 안 잡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잖아요. 의사도, 약사도, 변호사도. 로봇이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옆 사람의 손을 잡는 습관, 연결,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이 나와 연결했을 때 완벽하지 않음을 긍정하는 것.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 창의의 시작입니다. 융합은 공감으로 시작해서 나누는 것까지.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월급 봉투로 이렇게 월급 받았을 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습관이 있었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전엔 다 콩으로 먹다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딱 굽습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 집으로 맡아져. 요즘처럼 아파트 완벽한 후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인간미가 없어진 거죠. 고기 굽는 냄새가 날까봐 이 고기 굽는 옆집에서 먼저 공감을 해요. 아, 저 집도 먹고 싶겠구나. 그래서 한 접시 이렇게 갖다 드리죠. 나누는 거죠. 이 나눈 후에 이 접시가 빈 접시로 갑니까? 뭔가 또 채워서 가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고기 먹는 날은 또 우리 집도 고기를 구우면서 공감을 합니다. 옆집도 먹고 싶겠구나. 그래서 또 한 접시 갖다 드리죠. 그것도 이게 빈 접시로 안 하고 다시 뭔가 채워서 와요. 이런 공감과 나눔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 있었고, 우리 두뇌와 향약이라고 하는 오래된 습관들이 다 있었는데 산업사회로 50년 동안 겪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어. 그 공감과 나눔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훌륭하다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공감과 나눔, 융합의 컨셉을 가져가셔야 돼요. 마지막은 소통입니다. 소통의 키워드는 경청과 진심이에요. 제가 여기 회사에서 오신 CEO분들, 특히 갑인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을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경청은 윗사람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갑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아니고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랫사람 또는 젊은 사람, 신입사원들은 첫 번째 일 잘하려고 막 사장이든 상사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100%의 진심을 보여줬어요. 진심을. 처음에. 근데 이 윗사람이 경청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말을 해. 그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너 이거 생각해봐. 충고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간에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 아랫사람이나 신입사원은 다음에 얘기할 때는 80%만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경청을 안 해. 다음에 얘기할 때는 60%만 진심이에요. 그러니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겠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조직도, 어떤 조직도. 따라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경청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지 않는 습관.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안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아이유 꼰대 그랬죠. 이 꼰대들의 특징은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냥 딱 생각한 것만 얘기해. 그리고 젊은 사람, 아랫사람은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소통입니다.
그게 바로 수평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그리고 수평적 사고도 우리가 해야만 하고, 결국은 창의가 커넥티드되고 융합이 커넥티드되고 소통이 커넥티드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thinking, 사유가 존재하는 인간이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이길 수 없다. 긍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100세 시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세상이라면 결국은 thinking, 사유를 통한 창의, 융합, 소통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 이제는 혼자는 안 됩니다. 이 그림 아시는 분? 어디 나오는 거죠? 인터스텔라. 쿠퍼 선장이 득보잡 같은 행성에 떨어져서 여기 물이 아니고요. 어떤 액체인데 뜨려 그러면 잡아당기고 뜨려 그러면 잡아당기고 마그네틱 자성을 가진 액체인데 못 도망가요 여기서. 근데 이때 쿠퍼 선장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늘 그랬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화예요. 시화면 뭐가 있어야죠? 시와 그림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요 하나만은 꼰대를 탈피하는 그 그림 하나만 그려 넣으시면 인정하고 연결하고 사람들 긍정하고 소통하고 하는 창의융합 소통이라는 그림 하나만 그려 넣으시면 네, 마치겠습니다.